마이크를 요걸 이걸 할까요? 네네. 앉으시면 이걸로 생각하셔도 제가 이제 저 뒤에 분이 안 보이실 것 같아가지고 서서 하다가 또 작품 볼 때는 앉아서 하다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대구는 그 문학 강연은 처음이고요. 이제 그 여기 대구에서 어떤 훌륭한 시인들이 많이 이렇게 활동을 하셨고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오늘 그 강연은 제가 이제 강연도 하다가 신앙송도 좀 하다가요. 그 다음에 그 강연이 끝나면 여러분의 질문을 받고 이렇게 그런 순서로.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한 1시간 50분이나 1시간 정도 제가 강연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강연의 내용은 이제 책자는 제가 그 신앙송을 이렇게 좀 하기 위해서 준비한 거고, 사실은 이렇게 소책자이긴 하지만 제 대표작들이에요, 그게. 미국에서는 유럽 쪽에서는 이렇게 팜플렛 형식으로 소책자로 시집을 이렇게 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강연할 내용은 뭐냐면요. 뭐 시를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시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런 가르칠 때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하는 것인가, 그런 주제로 강연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 서울에서 이 중등 국어 교사들 대상으로 강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주제가 시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강연을 제가 하다가 제가 이제 시 스터디 같이 공부하는 시인들이 있는데 고등학교 교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지금도 뭐 좀 교과서에 실려 있고 또 이제 뭐 모의고사에 나오다 보니까 고등학교 그 교사들이 저한테 아마 풀어보라고 준 거예요. 근데 제가 거의 다 틀렸어요. 제가 나온 거를.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났는데 이제 시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저는 사실 프랑스 초등학교의 시교육 이런 거 보면 뭐 이렇게 답이 없어요. 그냥 오지선다, 사지선다가 아니고 예술이라고 하는 게 느낌의 색이잖아요. 그래서 느낀 거를 써라. 그렇게 주관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지선다로 해서 풀어보라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의 다 틀려가지고 그게 화제가 돼가지고 중앙지에서 한 면으로 그걸 냈어요. 문제도 막 이렇게 다 보여주고 내 작품이 문제로 나왔는데 거의 다 틀렸다. 그래서 제가 유명해졌습니다. 또 TV에 뭐 한 몇 년 전에 또 명경말린가 거기서 같이 사람들이 풀어보고 뭐 하여튼 그런 해프닝 비슷한 게 있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시교육의 어떤 문제점을 제가 얘기한 거거든요. 시를 왜 객관식으로 해서 답을 요구하냐. 주관식으로 자기가 느낀 걸 쓰게 하지. 그래서 이제 컬럼에서도 시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교육청에서는 시를 이제는 이렇게 주관식으로 내라. 그런 식으로 지침을 학교에 내리기도 했고, 또 좀 약간 재밌는 거는 제가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살아있는 시인의 시 문제는 내지 마라. 이게 되게 골치 아프다, 이게. 저한테도 이메일이 와요, 가끔씩. 선생님들한테서. 학원, 이런 강사 이런 문제, 이게 답이 틀린 거 아니냐. 저 답장 안 합니다. 답장하면 큰일 납니다, 또.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시교육의 어떤 문제점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는 그런 거예요. 정말 시에서 중요한 게 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은 주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시에서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로 제가 가장 중요하게 그 여기는 건 뭐냐면요. 안목이에요. 안목.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술에서.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시를 보는 눈이 없으면요. 많은 작품을 써도 향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술에서 뭐 그다음에 뭐 문학적 역량이라든지 어떻게 쓰냐 뭐 그다음에 무엇을 쓰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건데 가장 중요한 게 안목이에요. 그 수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작품을. 그래서 자기가 안목이 없으면 자기가 잘 쓰는지 못 쓰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심사를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심사하시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작품을 가지고. 그러면 심사에 척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보는 눈이 있어야지 심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이제 심사를 하면서 가끔씩 그런 난처한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각자 좋은 거를 10편씩 뽑아가지고 이제 다른 심사위원이 와요. 그럼 3명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뽑은 게 거기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없어요. 나는 그게 제일 좋은 작품이 분명히 있는데 그 작품이 그 사람들은 예심에서 이미 떨군 거예요. 그래서 심사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떨군 게 당선이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예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기는 거냐? 안목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뭐 미술이든 그다음에 뭐 음악이든 뭐 그것도 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안목은 읽기하고 관련이 있어요. 쓰기 전에 읽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작품을 읽다 보면 아 이게 이런 것이 좋은 작품이구나. 그거를 알게 되면 공부가 거의 끝난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좋은 시 한 편을 안목을 갖고 썼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수준으로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안목이 안 생기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안목이 없는데 계속 뭐 100편을 쓰고 뭐 5년, 10년을 써요. 그래도 안목이 없어요. 그러면 그 작품이 향상이 없이 계속 그 수준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원래 대학교 2학년 20살 때 처음으로 시를 썼는데 제가 그 문학을 몰랐어요. 이게 약간 창피한 얘기인데 그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읽은 책이 데미안 한 권이었어요. 그리고 시는 교과서에 있는 것밖에 못 봤어요. 근데 이제 저는 화가지망생이었기 때문에 그림은 화집은 많이 봤죠.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 뭐 좀 몸도 아프고 또 미술은 재료비가 많이 듭니다. 시가 좋은 건 뭐냐면 재료비가 안 들어요. 그잖아요. 종이 그거 하고 뭐 펜하고 그다음에 결정적인 게 뭐냐면 그림은 물감을 사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악기는 다루면 뭐 얼마나 비쌉니까? 그게 레슨비도 엄청 비싸고 미술도. 시의 재료는 언어예요. 근데 언어가 공짜인 거예요. 세종대왕이 공짜로 줬어요. 우리한테 다. 돈 안 받아.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미술 같으면요. 시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료가. 구름 500원. 그 구름이라는 단어 하나 쓰는데 500원 내야 돼요. 바람 100원. 그렇게 쓰기 시작하면 한 편 쓰는데 몇만 원 들지도 몰라요. 근데 그거를 공짜로 이렇게 저희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화가의 길을 해서 이제 시인이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딱 돼 보니까 읽은 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미 이제 춘천, 저는 고향이 춘천인데 교육대학의
시 쓰는 문학하는 친구들이 한 20명 정도 됐었고요. 강원대학에 그리고라고 하는 동인하고 그게 한 40명, 바람문학회가 한 20명에서 60명 정도 있었어요. 성심여대가 그때는 그 춘천에 있었어요. 거기 한 10명에서 춘천에 뭐 한 시 쓰는 사람이 소설도 있지만 한 6, 70명이 됐어요. 그래서 시를 써야 되는데 딴 사람은 뭐 현대시학, 뭐 심상 이런 데 최종에 올라가 있는데 저는 이제 시집도 한 권도 안 읽은 거잖아요. 그래서 야, 이 일을 어떻게 하나 그래가지고 도서관장님을 찾아갔어요. 그 수학과 교수님이었는데 그분이 그 수학 시험을 이상시로 냈던 분이에요.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제가 그랬죠. 선생님, 제가 사실은 시를 쓰려고 그러는데 그 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도서관이라고 하는 게 이제 책을 빌렸다가 뭐 반납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잡지는 사실 몇 편 볼 게 없잖아요. 시가 뭐 현대시학, 뭐 심상, 현대문학 봐도 많이 실려 있진 않아요. 그러면 금방 또 그걸 반납하고 빌리고 반납하고 이게 너무 번거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서관장한테 부탁했죠. 제가 시를 쓰려고 그러는데 안에서 보면 안 되겠냐. 도서관 안에서. 그래서 제가 안에서 봤어요. 저만. 그 사서들하고 같이 뭐 짜장면도 먹고 이러면서 너무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더 독서를 책을 많이 읽어야 되겠다. 그때 저는 좀 안목이 조금 생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많이 봤으니까. 그래서 안목이라고 하는 게 재미난 게 뭐냐면 책을 이렇게 보잖아요. 안목이라는 게 눈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책을 보다 보면은 눈이 생깁니다. 작품을 보는 눈이 생겨요. 책을 읽다 보면. 그건 쓰기에서 생기지 않아요. 좀 이따 제가 다시 얘기하겠지만 많이 쓴다고 안목이 생기진 않아요. 안목은 읽기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좋은 작품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러면 좋은 작품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야? 그게 애매하잖아요. 그게 주관적일 수 있고 취향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고전은 걸러진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시대에 뭐 예를 들어서 독일에 뭐 100년 동안 시인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시인 문학사에 몇 명 없어요. 프랑스도 1800년대 시인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뭐 보들레르 그리고 거의 없어요. 그게 문학사인 거예요. 걸러내서 남아있는 게 고전이에요. 그래서 고전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또 우리가 뭐 괴테라든지 뭐 보들레르라든지 그런 어떤 대가들의 작품을 읽으면서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수준에.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장자의 그 우화에 보면 이제 우물안개구리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우물안개구리 우화가 그런 거예요. 웅덩이에 살면서 이렇게 작은 물고기들이 이제 뭐 비도 안 오고 막 가물고 그러면 서로 막 물기 얹어주면서 야, 너 잘했다 그러고 자기네끼리 노는 거예요. 웅덩이 안에서. 근데 큰 물고기는 바다에서 노는 거예요. 혼자. 그리고 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대요. 그래서 그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더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웅덩이가 아닌가. 더 큰 거는 뭘까? 그래서 촉수를 넓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안목을 갖추는 데는 고전이 필요하다. 우리끼리 요번에 야, 네 작품 엄청 좋던데 그리고 뭐 칭찬하고 술 사라 뭐 그것도 뭐 좀 중요하긴 하지만 더 좋은 작품들을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목은 정말 중요하고요.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그래야지 심사를 하면서 뭐가 안 좋은지도 쳐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작품을 볼 수 있는 거죠. 이 작품은 좋은 작품이구나. 이 작품은 수준이 어느 정도구나. 이게 안목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이제 안목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거는 안목이 생겼는데 시를 안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야, 넌 아직도 시를 쓰냐? 우리 그냥 시인으로 살아 이런 거 있잖아. 그럼 시 안 쓰는 사람이 시인이에요? 그잖아요. 소설 안 쓰는 사람이 나 소설가야 뭐 그리고 소설가인데 소설 안 쓰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전이 여러 가지인데 어떤 사전을 보다가 굉장히 재미난 걸 하나 발견했어요. 시인이 뭔가? 시인의 사전적 풀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인이 뭐로 나왔을 것 같아요? 시를 쓰는 사람. 근데 시를 쓰는 사람. 그거는 다 맞는데 쓰는 앞에 뭐 한자가 앞에 또 뭐가 있어요? 시를 잘 쓰는 사람. 그게 시인인 거예요. 근데 잘자 앞에 또 있어요. 시를 잘 써도 시인이 아닌 거 그 앞에 또 있어요. 뭘까요? 네? 늘? 늘 아니에요. 늘이 아니고 썩이에요, 썩. 시를 썩 잘 쓰는 사람. 어떤 사전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시를 진짜 잘 써도 안 되는구나. 아주 썩 잘 써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시인이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요즘엔 그거 사라진 말인데요. 옛날 뭐 고려 조선 시대 때 그때 문장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글 쓰는 사람 문장가. 그죠? 그 다음에 더 잘 쓰는 사람은 대문장가. 대문장가가 되어야지 아주 시를 썩 잘 쓰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목이 생긴 다음에는 우리가 시를 썩 잘 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써야 되잖아요. 그게 문학적 역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목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문학적 역량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신춘문예 심사라든지 어떤 잡지에서 심사를 할 때 심사위원들이 많이 쓰는 말이 문학적 역량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안목이란 말은 안 써요. 그건 자기네가 갖고 있는 거니까. 이 사람은 문학적 역량이 있다. 그러면 등단을 시키는 거죠. 뽑고. 그러면 문학적 역량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생기느냐? 그거는 두 가지입니다. 문학적 역량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하나는 무엇을 그 사람이 작품 세계를 갖고 있나? 그거예요. 작품 세계와 스타일이에요. 그 두 가지예요. 스타일은 문체라고 이제 얘기해도 돼요. 이 사람이 문학적 역량이 있는데 그러면 그 문학적 역량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 사람이 자기만의 작품 세계를 갖고 있나? 시 세계를 갖고 있나? 그 있어야 되거든요. 또 하나는 이 사람은 자기만의 스타일을 갖고 있나? 문체가 있나? 그래서 그거는 다르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문학적 역량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 문제예요. 무엇을 쓸 것인가가 작품 세계예요. 주제고. 그래서 그거를 고민 안 하면요. 약간 큰 문제가 생깁니다. 무엇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 고민해야 돼요. 제가 아까 젊은 날 얘기로 돌아가면 책을 많이 읽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딴 친구들은 중학교 때부터 썼다는 거예요. 뭐 고등학교 때 쓰고. 그러니까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쓰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딴 사람의 한 5배 정도는 써야지 한 5년 뒤에 쫓아가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정말 많이 쓰고 많이 읽고 그랬어요. 그래서 2년이 지나서 제가 춘천에서 제일 먼저 데뷔했어요. 60, 70명 있는데 제가 제일 먼저 데뷔해가지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 하면 약간 간절함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늦게 시작하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더 많이 읽고 많이 쓰고 그래야 되겠구나. 그런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77년에 춘천에 제 또래, 제 선배, 후배 등단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제일 먼저 데뷔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등단을 하고 제가 그때 그 정선에서 이제 초등학교 교사할 때인데 이제 경치 좋은데 이제 화동이라고 하는 경치 좋은 데서 좀 이렇게 근무를 했어요. 뭐 꽃들 피고 경치 좋고 꽃 구경 다니고 뭐 매일 뭐 막걸리 먹고 뭐 물고기 뭐 이렇게 뭐 매운탕 끓여 먹고 그러다가 하루는 야 이건 아닌데 내가 이렇게 풍류를 즐길 때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데뷔는 했지만 그래서 교장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저를 탄광촌으로 보내주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데서 아무도 안 가는 사북으로 제가 간 거예요. 그랬더니 뭐 개울물이 시커멓고 극장도 없어요. 갈 데도 없어요. 아주 웅덩이에요 정말로. 글쓰기는 좋은 데죠. 감옥 같은 데니까. 그래서 거기서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등단을 이미 했는데도 내 작품 세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스타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그래서 5년 동안 문체 연습을 다시 했어요. 등단한 다음에. 왜냐하면 나만의 스타일도 없고 내 작품 세계도 없고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고민한 거예요. 등단한 후에 나는 뭘 써야 되지? 나는 어떻게 써야 되지? 남들하고 달라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무엇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가지고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루는 이제 그런 고민하다 보면 답이 또 찾아옵니다. 하루는 그 조르주 루오라고 하는 그 화가의 저는 이제 화집 보는 걸 좋아하니까 해설을 읽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 화집 같은 거 읽을 때 또는 시집을 읽을 때 뒤에 해설을 보면서 이 사람의 작품 세계는 뭔지 그거를 눈여겨보세요. 그거를 봐야 돼요. 오늘은 노을이 아름답네 한 편 써야지. 오늘은 좀 그 시궁창이 더러운 것 같은데 그거 한 편 써야지. 그러면 시색이 안 생깁니다. 이 사람은 이런 세계구나. 이 사람은 이런 세계구나. 피카소는 이런 세계고, 또 끌레는 이런 세계고, 또 보들레르는 이런 세계고, 랭보는 이런 세계고, 또 김춘수 시인은 이런 세계고, 이거를 눈여겨봐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어떤 작품 세계를 가져야 하나를 고민하다 보면 그게 보여요. 그래서 저는 사북에 있었기 때문에 조르주의 그 작품 세계를 해설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조르주의 세계를 세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그 가난한 소외된 자들에 대한 연민. 그래서 이제 다친 어릿광대라든지 그런 작품이 있어요. 조르주로에 이렇게 좀 이렇게 낮은 자리에 있는 이렇게 좀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한 세계인 거예요. 그런 걸 그림으로 그렸어요. 또 하나는 성스러움에 대한 그 주제로 예루살렘이라든지 베로니카 그 수녀님도 그리고 그런 그림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약간 좀 교만한 자들에 대한 경멸 그런 게 있어요. 부르주아들에 대한 비판이 있어요. 대법관 이런 그 세 개인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 세 개를 우선 내 작품 세계로 해야 되겠다. 제가 광산에 있었잖아요. 탄광촌에. 그 갱이 여러 개잖아요. 하나를 파고 들어가다가 막힐 수도 있으니까. 그럼 또 옆에 갱으로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그 세 개의 그 작품 세계를 제가 이제 정해놓고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어떤 그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어떤 연민 그거는 제가 이제 환경운동연합하면서 그 일 관여하면서 어느 날 내가 왜 내 얘기만 쓰고 있지 말 못하는 것들도 많은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말 못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 속에서 계속 짓눌리고 죽어가고 지금도 하루에 어마어마한 그 종들이 멸종해 가잖아요. 그래서 말 못하는 것들의 얘기를 내가 해줘야 되겠다. 내 얘기는 그만하고. 그게 이제 반딧불 보호구역인데 아마 지금 절판돼가지고 올해 다시 아마 말 못하는 것들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고 또 약간 그 욕망에 대한 비판, 문명 비판, 세속 도시의 즐거움
이제 그것도 한 세 개죠. 이제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저는 이제 선불교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노장이라든지 선이라든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쓰는 게 있고 그래서 제 작품 세계를 그렇게 세 개를 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화집이 화가라든지 음악가라든지 시인이 아니어도 좋아요. 소설가여도 보면서 나는 이 사람은 이런 작품 세계를 갖고 있는데 나는 어떤 작품 세계를 가져야 하나 그거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러면 문학적인 역량이라고 하는 거에서 어떤 작품 세계는 그려졌어요. 근데 그거는 실력은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 실력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드러나느냐? 문체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문체에서. 그래서 문체 연습, 이제 스타일이라고 제가 얘기할게요. 문체 연습을 해야 돼요. 저는 문체 연습을 지금은 하진 않지만 문체 연습을 계속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어떻게 써야 되나 고민을 하고 등단한 다음에 다시 5년 동안 문체 연습을 해서 오늘의 작가상에 이제 응모를 한 거예요. 그때 저는 완전히 무명이었죠. 발표한 적도 없고 오늘의 작가상이라고 하는 거는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이 받은 상입니까? 이문열 씨가 받은 상이잖아요. 이문열, 한수산, 박영한 이런 사람이 받은 상이거든요. 저는 완전히 무명이죠. 시고. 제가 28살에 오늘의 작가상에 당선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는 제가 아마 내가 데뷔해서 시인이야. 그리고 매일 매운탕 끓여 먹고 꽃구경 다니고 그래서 그 상 못 받았을 것 같아요. 나는 무엇을 써야 되는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고민을 하고 내 문체 때문에 되게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체에 대한 고민은 이런 겁니다. 이제 시라고 하는 것이 크게 이제 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느낌의 예술인데 지식이 아니잖아요. 근데 시 속에는 음악하고 그림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시가 예술인 거예요. 중국의 소동파가 왕유의 시도 있고 이제 그림도 있죠. 왕유의 시 속에는 그림이 있고 그림 속에는 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서양에서 이미지즘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시는 언어의 그림 같은 거예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불안하다. 그건 보여주는 건 아니죠. 고백체로 쓸 땐 그렇게 쓸 수 있겠지만 나는 슬프다. 그건 아직 형상화가 안 된 거죠. 보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그걸 심상이라도 얘기하는데 이미지를 보여줘야 돼요. 그건 이제 회화성이고 시 속에 그림이 들어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음악이에요. 음악성. 그러면 음악성이라고 하는 건 이제 리듬에서 생기는 건데 그 리듬은 반복해서 생깁니다. 근데 시를 한국에서 운문시 그러면서 실제로 운문시가 거의 없어요. 운문시가 없습니다. 제가 운문시를 이제 나중에 그게 알려질지도 몰라요. 최초로 운문시를 쓴 게 최승호다 이렇게. 제가 운문시를 써봤어요. 동시로. 그래서 이제 운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소리의 어떤 음위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소리의 위치에 따라 그걸 반복하면 운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한글이 소리 글자잖아요. 근데도 나는 왜 운문시를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머리운을 맞추고 또 꼬리운, 그걸 말운이라고도 하고 가군이라고도 하는데 그걸 제가 맞춰본 거예요. 그랬더니 가능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건 저는 동시에서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게 중학교인가 어디 교과서에 실려있는데 이런 거예요. 그리고 운을 맞추면 외우기가 쉬워요, 시가. 그걸 내가 알았어요. 오솔길 그러면 이제 오소리가 다닐 만한 길이 오솔길이거든요. 오소리가 다닌 오솔길을 오늘은 내가 걸어가네. 오솔길 옆에 오리나무. 오솔길 옆에 오갈피나무. 누구시오? 다람쥐가 나를 빨리 쳐다보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를 쭈르륵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가오리언 이런 거 보면 가오리언 보고 가오리언 만들었지. 가자. 가오리언 날리러 가자. 가가 쭉 맞잖아요. 뭐 바람아 쌩쌩 불으라니 끝에는 약간 흐트러 놓고. 그다음에 이제 마룬도 제가 한번 시험을 해본 거예요. 지로 맞춘 게 있어요. 돼지라고 해서 자야지 일어나야지 먹어야지 또 자야지 일어나야지 먹어야지 지로 딱 맞잖아요. 오늘은 노래를 해야지 꿀꿀이 해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문시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반복으로부터 생기는 건데 그거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동시로 해봤고 제가 고민했던 거는 리듬이에요. 리듬이라고 하는 거를 물론 현대에 이제 뭐 운문시를 안 쓰고 그냥 뭐 이렇게 내재율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말은 하지만 그래도 리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빠른 리듬이 있고 느린 리듬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부처님도 그랬잖아요. 악기가 줄이 너무 늘어지면 소리가 안 나고 너무 빠르면 끊어지고 그래서 리듬 때문에 제가 고민한 거예요. 제 문체는 이제 표현 방법이 크게 보면 두 가지잖아요. 진술과 묘사입니다. 진술을 할 거냐, 묘사를 할 거냐. 묘사는 그려서 보여주는 거고요. 진술은 말하는 겁니다. 나는 뭐 슬프다, 나는 불안하다 이런 거. 근데 저는 묘사 중심으로, 김춘수 시인은 거의 다 묘사죠. 묘사 중심으로 가고 이미지 중심으로 이제 가는데 그러면 이렇게 감정의 농도를 어떻게 조절할 거냐. 이제 동양화에서 수묵화에 보면 물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물기를 많이 넣을 건지 뺄 건지. 그러니까 저는 슬픔이란 눈물 이런 단어를 거의 못 써요. 슬프다라는 말도 거의 못 써요. 왜냐하면 물기를 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 별명이 북어예요. 최승호 거의 북어 문체야 이런 거 있잖아요. 물기 하나도 없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물기를 거의 빼는데 좀 축축한 문체도 있겠죠. 생태처럼 좀 축축한 문체. 그다음에 뭐 코다리처럼 약간 꾸덕꾸덕한 문체. 중간쯤에 물기가 있는 문체도 있겠죠. 저는 갈필이라고 그러는데 동양화에서는 아주 바짝 말린 문체예요. 아주 거칠고 바짝 말린 문체예요. 그런데 리듬을 어떻게 할 거냐예요. 리듬을. 그래서 이게 맞는 리듬을 찾다가 이렇게 본 게 김수영 씨의 후기시. 맨 마지막 시가 풀 아닙니까? 김수영의 후기시의 리듬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김수영은 이미지가 아니죠. 김수영은 거의 다 진술이죠. 근데도 그거를 시이게 하는 거는 리듬인 거예요. 한번 풀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엄청 빠릅니다. 풀이 눕는다, 뭐 일어나고 눕고 일어나고 눕고 뭐 거의 무용처럼 되어 있는데 엄청 빨라요. 꽃잎 이런 시도 굉장히 빨라요. 근데 그거보다 더 빠른 걸 제가 발견한 거예요. 번역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레이몽 끄노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그 사람은 실험적인 사람인데 엄청 재밌어요. 레이몽 끄노하고 자크 프레베르 그 두 사람의 시를 봤는데 번역임에도 불구하고 엄청 빠른 거예요. 리듬이. 그래서 내가 됐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리듬을 가져오자.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빠른 리듬을 구사하자. 그거였어요. 리듬을 빨리 하려면요. 군더더기를 다 빼야 돼요. 나는 늙었다. 이렇게 써야 돼요. 레이몽 끄노의 늙는다라는 시의 첫 줄이 나는 늙었다. 나의 청춘은 사라졌다. 이렇게 진행이 돼요. 자꾸 프레드 뵈면 이 사랑 이토록 애절하게 이토록 그러고 쫙 반복돼요. 엄청 빨라요. 그래서 리듬 가지고 고민하실 분들은 이제 한국에서는 김수영의 후기시, 그 다음에 이승훈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이승훈의 리듬도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프랑스 쪽에는
이제 번역자에 따라서 다른데 레이몽 끄노하고 그 자크 프레베러 그 두 사람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레몽 크노, 김수영, 이승훈. 예. 그래서 이제 좀 다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안목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안목이 생긴 다음에 문학적 역량을 갖춰야 되는데 문학적 역량은 두 가지예요. 작품 세계하고 스타일이에요. 문체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문체를 형성하는 거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거예요. 이미지와 리듬인 거예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작품 세계가 생겼어요. 그러면 쓸 일이 남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리듬하고 이미지 또는 나는 진술이 맞는 것 같아. 나는 묘사가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그 다음에 문체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화가들이 뭐 피카소가 난 화가 됐어. 그림 안 그릴 것 같죠? 그 사람들 계속 드로잉이라는 게 있어요. 계속 손이 굳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드로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발레리 같은 경우 20대 글 쓰다가 약간 그 20년 동안 침묵했죠. 약간 난 못 쓰겠는데 그래가지고 침묵하고 뒤돌아보고 그게 그냥 침묵한 게 아니에요. 계속 고민한 거죠. 난 어떻게 써야 되지? 그래서 20년 뒤에 해변의 묘지라고 하는 작품이 나와요. 그게 나왔을 때 릴케가 그랬어요.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그거 작품을 딱 보고 나는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나의 기다림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압권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20년 동안 작품을 만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매혹이라고 하는 시집에 그 장시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하나는 해변의 묘지고요. 또 하나는 젊은 파르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젊은 파르크는 번역이 안 돼 있어요. 해변의 묘지는 번역이 좀 돼 있고 젊은 파르크라고 하는 시를 그 발레리가 4년 동안요 100번 넘게 고쳤대요. 그게 문체 연습인 거예요. 발레리가 시를 못 쓰니까 표현이라고 하는 거는 무한대예요. 사실은요. 비유를 제가 잠깐 한 모금 마시고 할게요. 제가 그 프랑스에 이제 미셀 뚜르니에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어요. 이제 그 사람의 어떤 그 문장을 보다가 약간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건 표현의 열정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표현의 열정은 나이하고 관계없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뵈면 이렇게 눈 보면 알거든요. 대학생들은 졸아요. 야, 넌 얘기해. 뭐 이런 거 있잖아. 나 다 알아. 이런 거 있잖아. 여러분들은 열정이 있어요. 눈에. 약간 이글거려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애벌레가 나비가 됐어. 애벌레가 나비 되잖아요. 뭐 번데기 됐다가 이렇게 나비로 변하죠. 그러면 문장을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애벌레가 나비가 됐다. 그러면 그게 최상의 표현이 아니잖아요. 미셀 뚜르니에는 이렇게 썼어요. 아마 이렇게 햇빛이 이제 그 햇빛이 그 어떤 뭐 애벌레인지 그 어떤 꽃이 번데기에 닿으면서 나비로 되는 순간을 본 것 같아요. 그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햇빛 그러면 좀 뻔하잖아요, 그게. 그래서 햇빛을 태양의 황금 지팡이가 그렇게 쓴 거예요. 그 은유로 비유로 태양의 황금 지팡이가 이렇게 그 애벌레를 건드렸을 때, 근데 이제 그 벌레인데 애인 거잖아요, 그게. 근데 이제 그 언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제 태극이 그런 건데 이게 대조 서로 반대되는 거가 충돌하면 거기서 천둥 같은 게 생겨요. 그래서 애 앞에는 늙은을 넣으면 멋있는 거예요. 제가 늙은을 넣을게요.
태양의 황금 지팡이가 그 늙은 애벌레를 건드렸을 때, 그 다음에 나비가 됐다 이거거든요. 그 대지적 존재는, 그게 애벌레죠. 근데 대지는 약간 굳어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다 꿈틀거리는을 넣었어요. 그까지 할게요. 태양의 황금 지팡이가 그 늙은 애벌레를 건드렸을 때 그 꿈틀거리던 대지적 존재는 천상의 존재로 화했다. 문장이 그렇게 다른 거잖아요. 애벌레가 나비가 됐어, 이거하고 태양의 황금 지팡이가 그 늙은 애벌레를 건드렸을 때 그 꿈틀거리던 대지적 존재는 천상의 존재로 변했다, 화했다. 그게 문치연습인 거예요. 끝없이 자기가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고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학적인 역량을 갖기 위해서는 문체연습 노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약간 지금 생각해도 좀 약간 비애로운 그런 건데, 제가 이제 등단을 하고 이제 그 아름다운 화동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교사 생활하다 이제 사북으로 갈 때, 그러니까 안목이 없으면서 제가 열심히 쓴 거예요. 이렇게 자루로 2자루였어요, 원고지가. 근데 저는 이제 좀 글씨를 크게 써가지고 뒷면에 쓰는데 2자루였어요. 그래서 이제 사북으로 가야 되니까 노트를 하나 꺼내놓고 괜찮은 표현을 아까우니까 그 열매처럼 걷어야 되잖아요. 없는 거예요. 건질 게. 야, 그때 그 슬픔 있죠. 아니, 내가 2년 동안 뭘 한 거지? 매일 썼는데 건질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뭐 이렇게 그냥 태우기도 그렇고, 원고 종이가 눌리면 안 탑니다. 책도 잘 안 타요, 꽉 눌리면. 그래서 이제 자루를 끌고 밭 있는 데로 갔어요. 밭을 이제 무슨 구덩이를, 흙구덩이를 크게 무덤처럼, 원고의 무덤인 거죠, 그게. 그걸 파가지고 그걸 이제 쏟아가지고 불을 붙이는데 이게 안 타는 거예요. 거기다 또 뭐 맛 좀 봐라 그런 거지, 비까지 온 거예요. 부슬부슬 비가 와가지고 이게 불타지도 않고. 원고는 2년 동안 내가 밤새가지고 그때 폐기력이 재발했어요. 제가 과로해가지고 하루에 5시간씩 써가지고. 비는 오지, 원고는 안 타지, 또 얻은 건 하나도 없지. 그래서 이제 흙으로 다 이제 파묻었는데, 그리고 이제 사북으로 간 거예요. 그런 자기 원고를 버릴 줄 아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폴란드의 여성 시인 중에 쉼보르스카라고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노벨 문학상도 받고 시를 잘 써요. 끝과 시작이라고 하는 그게 번역에서 나와 있습니다. 번역을 정말 잘했어요. 그거 한번 보세요. 저는 그거 보면 진짜 그 번역자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막 운을 다 라임을 맞춰가지고 다 번역했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번역자가. 근데 쉼보르스카가 그랬어요. 시 쓰는데 필요한 게 뭐냐? 쓰레기통이에요. 쓰레기통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우개 하고, 지우는 거 하고 버리는 거 하고. 지금은 저는 이제 연필을 쓰는데 잘 안 지우니까 버려. 시 쓰는데 필요한 거는 쓰레기통이에요. 그러면 쓰레기통으로 가야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3가지예요. 첫 번째, 설명이에요. 설명은 첫 번째로 쓰레기통으로 가야 돼요. 시는 설명 아닙니다. 설명하면 안 돼요. 첫 번째 쓰레기통으로 가야 할 것, 시를 위해서 설명. 두 번째 쓰레기통으로 가야 할 것, 수식. 수식. 막 꾸미는 말 있잖아요. 저는 형용사 거의 안 써요. 때때로 쓰기는 해요. 하지만 거의 안 씁니다. 처럼 이런 직유는 거의 안 쓰고요. 수식이거든요. 왜냐하면 수식이 왜 안 좋으냐 하면 한정지어요. 노란 꽃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더 그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노란 해바라기. 해바라기 노랗죠. 황금빛 해바라기. 그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 박목월 그 시인의 시 보면 그런 게 있어요. 해바라기에 대해서 썼는데 이제 해바라기가 늙은 거예요. 그리고 고개를 떨구잖아요. 해바라기가 해만 바라보다가 체념의 검은 얼굴을 돌린다. 저는 체념이라는 말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해요. 검은 얼굴을 탁 돌리는 거예요. 해에 그슬린 검은 얼굴을 돌린다. 검은하고 결합을 시켜야죠. 그래서 첫 번째는 설명을 버릴 것, 쓰레기통으로 보낼 것. 두 번째는 가능하면 수식을 쓰레기통으로 버릴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버려야 되는 말. 관념어예요. 관념어하고 추상어는 그거는 시에서 약간 독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행복, 희망, 뭐 절망 이런 말 쓰기 시작하면 형상화가 안 돼요. 회화성이 다 날아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그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도 버려야 되는 걸 세 가지 얘기했어요. 설명을 버려라. 그 다음에 수식을 버려라. 관념어와 그 추상어를 버려라. 시라고 하는 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건 버리는 작업이고, 그 다음에 또 남아있는 게 있어요. 깎아야 돼요. 깎아야 됩니다. 그 박용래 시인 보면 조사가 많이 생략돼요. 시는 약간 침묵의 조각술 같은 거예요. 깎아내고 깎아내야지 여백이 생겨요. 시에서 중요한 건 여백이에요. 시는 완전히 뺄셈입니다. 덧셈, 곱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소설이나 에세이는 확산의 문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늘어나요. 쓸수록. 그건 괜찮아요. 근데 시는 쓸수록 줄여야 돼요. 점점 줄여야 돼요. 그래서 몇 자 안 남아야 돼요. 그러면 그때 남은 그러니까 가을 바람이 잎사귀를 탁 걷어가듯이 걷어가면은 뭐가 보입니까? 거기 열매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언어가 시의 언어예요. 그거를 가지고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유빅이라고 하는 그 프랑스 시인이 있는데 그 시인은 아주 시가 짧아요. 짧고 근데 그런 시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가능한 적게 말하자. 제가 오늘 너무 많이 말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시가 아니니까 가능한 적게 말하자. 그래야 말들이 자기의 메아리를 만들어내지. 메아리는요 꽉 차 있으면 안 생기는 거예요. 텅 빈 골짜기가 있어야지 메아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언어가 몇 개 안 돼야지 언어들이 스스로 막 메아리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텅 빈 공간에, 여백의 공간에 막 메아리 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스타일이 어느 정도 생긴 다음에 문체 연습을 하면서 깎아내야 돼요. 계속 줄여야 돼요. 그 제가 좋아하는 조각가 중에 그 자코메티라고 있어요. 저는 자코메티 정말 좋아해요. 젊었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그 사람 이제 뭐 몇 년 전에도 이제 서울에서 이렇게 전시했는데 오늘도 여기 보니까 길거리에 뭐 방고인가 뭐 거기 펄럭이고 있던데 그 자코메티는 작품이 엄청 작아요. 그 아주 작은 거는 손바닥보다 작아요. 그래서 이제 자코메티는 줄이고 이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작업실도 조그매요. 작업실도 아주 작고 그 작업대도 요거 한 4배 정도? 거기서 평생 작업했어요. 그리고 만드는 작품은 요만한 거. 그래서 그 동생이 이제 후원자였는데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가보면 이렇게 뭐 만지작거리던 게 요만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가면 없는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줄이다가. 너무 줄이면 안 됩니다. 사라집니다, 작품이. 자코메티 작품이 많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디에고라고 하는 동생이 이거 안 되겠다.
형이 그 없애기 전에 이거를 보관해야 되겠다. 그래서 걷어갔대요. 해질녘에 가가지고 이게 형 내놔 이거 이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전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줄이고 계속 이렇게 그 이제 줄이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게 문체 연습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얘기한 거는 아까 거는 읽기 없고 문학적인 역량을 키우는 데는 쓰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읽기와 쓰기 그게 있고 문체 연습이라고 하는 거는 열정이 없으면 못 해요. 그리고 그 이제 저는 이제 그 화요회라고 그 시인들 좀 젊은 시인들하고 한 15년 가까이 이렇게 그 시 공부를 같이 했어요. 이제 그런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그 같이 공부하는 사람한테 그랬어요. 아, 우리는 절대로 보름달이 되지 말자. 초생달이 되자.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예술에서 보름달 난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름달이 어디 있어요? 아까 그 애벌레가 나비가 됐던 거 표현하는 거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초생달의 마음으로 초생달로 거대해지자. 보름달이 되지 말고. 그게 나는 어떤 그 시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초생달로 거대해지자. 그 시간이 몇 시에 시작했죠?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 그래서 제가 요새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제가 우화도 쓰고 이랬는데 책들이 시집이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절판되고 그랬다가 한 15년 뒤에 또 뭐 다시 뭐 복간되고. 근데 요새 젊은 친구들이 엄청 좋아하는 시가 있어요. 그게 눈사람 자살 사건이라고 하는 그 우화집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3, 4년 전에 이메일이 왔어요. 어떤 그 여성분인데 한 20대 여자 같아. 그 한국의 자살률이 OECD 1위잖아요. 하루에 지금 36명 정도씩 자살해요. 시도한 게 아니라 시도는 훨씬 많고 죽는 사람만 하루에 36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살기가 힘들겠죠. 근데 그런 메일이 온 거예요. 자살하지 않기로 했다고. 그래서 내가 이런 시를 썼나? 시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내가 그런 시를 썼나 보다 보니까 그 우화집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런 이메일을 몇 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조그만 춘천의 조그만 출판사에서 그 책을 다시 냈어요. 이렇게 개정해가지고. 그랬더니 그 어른들을 위한 동화의 1위가 늘 어린 왕자였어요. 지금 눈사람 자살 사건이 1위예요. 어린 왕자를 제끼고 1위로 올라갔어요. 뭐 내려왔다 올라갔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건 약간 작품도 약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서울대 최우정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이걸 무대에 올려보자. 자기가 작곡을 할 생각이 있다. 그래서 작년에 최우정 교수가 작곡하고 뭐 연출하고 그래서 국립합창단에서 그거를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했어요. 8월 31일 날. 근데 거기에 이제 내레이터로 김희원 씨가 나온 거예요. 배우 김희원. 뭐 악역으로 많이 나온다면요, 김희원이가. 근데 그 사람이 그 내레이터로 나와서 눈사람 자살 사건을 이렇게 낭독했어요. 읽었어요. 막 사람들이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막 훌쩍거리고 여기저기서. 그래서 제가 한번 그걸 낭송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우나 안 우나. 뭐. 한번 보려고 저기 눈사람 자살 사건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이게 몇 페이지에 있죠? 4페이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러면 문학적인 역량이 생겼어요. 시를 잘 써요. 뭐 자기 문체도 있고 작품 세계도 있고. 근데 잘 쓰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잘 쓰는 사람이 많으려면 썩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썩에 해당되는 게 뭐냐? 발상이에요. 발상. 발상이 좋으면 작품 전체가 다 좋아요. 발상은 이런 겁니다. 카프카의 변신. 그레고아르 잠자가 하루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딱정벌레가 됐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발상입니까? 그리고 벌레가 되는데 뭐 가족들을 뭐 거들떠보지도 않고. 근데 또 그레고아르 잠자는 회사원이니까 나 출근해야 되는데 그러고 막 고민하고 딱정벌레가. 난 발상이 최고인 것 같아, 그게. 그 다음에 뭐 모래의 여자 뭐 이런 것도 그 좋은 작품들은 발상이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썩 잘 쓰려면 역량이 생긴다면은 발상 가지고 고민해야 돼요. 눈사람 자살 사건은 발상이 좀 그럴듯한 것 같아요. 눈사람이 자살하는 얘기니까. 우화 형식이지만 눈사람이 자살한다? 이건 뭐지?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죽지는 못하고 야 눈사람 네가 대신 죽어 이런 거 있잖아. 낭송을 하면 이렇게 눈물 흘릴 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눈사람 자살 사건을 한번 읽어볼게요. 눈사람 자살 사건. 그날 눈사람은 텅 빈 욕조에 누워 있었다. 뜨거운 물을 틀기 전에 그는 더 살아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자살의 이유가 될 수는 없었으며 죽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사는 이유 또한 될 수 없었다. 죽어야 할 이유도 없었고 더 살아야 할 이유도 없었다. 아무런 이유 없이 텅 빈 욕조에 혼자 누워 있을 때 뜨거운 물과 찬물 중에서 어떤 물을 틀어야 하는 것일까? 눈사람은 그 결과는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뜨거운 물에는 빨리 녹고 찬물에는 좀 천천히 녹겠지만 녹아 사라진다는 점에서는 다를 게 없었다. 나는 따뜻한 물에 녹고 싶다. 오랫동안 너무 춥게만 살지 않았는가? 눈사람은 온수를 틀고 자신의 몸이 점점 녹아 물이 되는 것을 지켜보다 잠이 들었다. 욕조에서는 무럭무럭 김이 피어올랐다. 아니 우는 분이 없는 것 같아. 예술의 전쟁에서 막 훌쩍거리고 막 여기저기서 그래서 나중에 최호정 교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자기 카톡으로 왔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울었다고 그런 걸 처음 받았다고. 눈사람이 대신 자살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젊은 친구들이 힘들 때 이제 이 작품을 좋아했는데 이제 대학생들이 많이 보다가 그 다음에 고등학생들이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고등학생들도 힘든가 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 출판사로 이제 뭐 연락이 오고 막 그런데요. 이게 우화예요, 시예요? 근데 그거는 이솝
이솝우화는 그 구전된 거기 때문에 시 형식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이솝이 기원전 한 4, 5세기 사람인가 그렇죠. 근데 전해져 내려와서 뒤에 썼기 때문에 그거는 시 형식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프랑스의 라뽕텐이 이솝우화를 보고 쓴 거는 그건 우화시예요. 그러니까 우화시라고 하는 형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화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내용은 우화예요. 형식은 시예요. 형식이 시라고 하는 거기에 리듬도 있고 이미지도 있고 그런 거죠. 근데 내용은 이야기가 있는 거죠. 우화가. 그래서 이게 우화예요, 시예요 이렇게 묻는 거는 약간 우문일 수 있어요. 사실은 이거는 우화시야.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우화이면서 시인 거죠. 근데 지금도 시로 분류되어 있지 않고 눈사람 자사건이 소설로 분류되어 있어요. 이게 이야기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우화시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뭐 이렇게 그 이야기에 또 재능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내용은 우화고 형식은 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화시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그걸 읽다가 그다음에 중학생들도 힘든가 봐요. 또 이제 중학생들이 이제 읽기 시작한 거 이거를. 그러다가 이제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어떤 출판사의 그 편집장하고 얘기하다가 선생님 제 딸이 6학년인데요. 보니까 눈사람 사사건을 읽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냥 내버려 뒀어요. 이렇게. 근데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권장도서를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동화라든지 동시에 대한 어떤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동시 그러면 이건 뭐 애들 보는 거지. 근데 이제 오스카 와일드가 행복한 왕자라고 하는 그 동화를 썼잖아요. 근데 오스카 와일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동화라고 하는 거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런 것보다는 어린이의 마음으로 쓰는 거다. 어린이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어린이의 마음으로 쓰는 거다. 나는 그 말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동화를 어른들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어린의 마음이 있으니까. 동시도 어른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의 마음이 있으니까. 어린의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 어린의 마음은 천진성이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잃어버린 마음이에요, 사실은. 순수한 마음이거든요. 하늘의 마음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시를 쓰다가 동시를 쓰는 거는 난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때 이제 배려해야 되는 건 있죠. 아이들이 어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린이의 키를 낮춰가지고 아주 쉬운 언어로 보면은 뭐 그 김소월의 뭐 엄마야 누나야 이런 거 난 동시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어린의 마음으로 쓴 거잖아요. 정지용에도 그런 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윤동주 시에도 보면 동시 같은 게 많아요. 백석도 동시를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면 박용래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그 박용래 시인은 동요풍 그래가지고 동요 비슷하게 쓴 것들이 있어요. 민들레 얘기도 쓰고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로 내려오면 저예요. 이제 제가 이제 동시를 쓰는데 이제 저는 이제 시의 형식 중에 이제 동시도 제가 초등학교 이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썼지만 그게 중학교 교과서에도 실리고 그다음에 시험 문제에 중학교에도 그 동시가 나와요. 왜냐하면 나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해요. 쉽지만 이렇게 음미할수록 또 깊은 그런 맛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자꾸 뭐 시험 문제 뭐 이런 데 나오고 참고서에 나오는데
그 북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근데 도롱뇽은 많이 나오거든요. 원숭이하고. 원숭이는 이제 제 동시를 보고 방시혁 작곡가가 그 BTS 방탄의 작곡가가 보고 동시가 너무 오래됐다. 50년 전 노래를 아이들이 부르고 있는데 아니면 광고 노래를 따라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한번 작곡을 해보겠다. 그래서 21곡을 작곡을 했어요. 방시혁 씨가 제 그 말놀이 동시집에 있는 걸 가지고 그 중에 이제 그 조건이 부른 원숭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거는 아주 말놀이 동시는 짧아요. 제가 이제 약간 언어 교육도 시키려고 원숭이는 모음 가리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장난꾸러기 원숭이기를 잡아당기자 원숭이가 이상한 소리를 지르네. 그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원숭이를 잡아당기니까 원숭이가 이상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야, 아야, 어여, 오요, 오요, 의. 이게 모음이잖아요. 의, 아야, 어여, 오요, 의.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그 들을 수 있고요. 마지막 그 최우정규 그 예술의 전당에서 한 거는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마지막 눈사람이라고 해서 그 보면 그 공연을 여러분들이 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방시혁 씨가 뭐 방탄 그 이제 나오기 전에 좀 한가할 때죠. 이제 작곡하고 이제 그럴 때인데 작곡을 했는데 뭐가 하나 빠진 거예요. 그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도롱뇽이 빠진 거예요. 도롱뇽 이제 이거 하면 입이 작아지잖아요. 뭐 하마 그러면 커지고 도롱뇽 얼마나 예쁜 말입니까? 나 우리말 중에 그 도롱뇽 음식 중에 제일 그 재미난 말이 뭔지 아세요? 동그랑땡. 야, 난 어떻게 그런 말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동그랑땡. 동그랗고 땡은 또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도롱뇽이라고 하는 걸 제가 이제 쓴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말놀이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문단에서 이제 그 아동문학에서 이제 그 저에 대한 그 평가를 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최승호가 동시의 이론을 해체시켰다. 그 저는 의미 없어도 된다고 봐요. 동시의 이론을 해체시키고 아이들을 의미로부터 해방시켰다. 그렇게 누가 썼어요. 저는 아이들이 제가 초등학교 교사를 한 5, 6년 해봤잖아요. 그 아이들이 너무 못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어 가지고 놀게 한 건데 그래서 도롱뇽은 가사가 그렇게 돼 있어요. 도롱뇽 노래를 만들었어요. 도레미파 솔라시도 들어보세요. 도롱뇽, 레롱뇽, 미롱뇽, 파롱뇽, 솔롱뇽, 라롱뇽, 시롱뇽, 도롱뇽. 그게 도롱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이제 방시혁 씨가 작곡했거든요. 사운드 오브 뮤직처럼 작곡했어요. 엄청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도롱뇽, 뭐 원숭이 이제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강연 이제 질문을 받아야 되니까 그 여러분들도 좀 시에 대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에 대한 어떤 그 울타리, 고정관념 이거를 버리고 제가 또 지난 해인가 지지난 해인가는 이제 그 한글로 그림을 그린 게 있어요. 한글로 이제 외국에는 칼리그람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아폴리네로가 했는데 문자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캘리그라피하고 달라요. 그건 쓰는 거잖아요. 펭귄 그러면 펭귄이란 말로 그림을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이제 작업도 해봤는데 그 아직도 우리말 그 세종대왕이 얼마나 그 휴대폰 난 내다보고 만든 것 같아. 외국 사람들 이렇게 못해요. 이건 조립이잖아요. 엄청 편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글이 한글이고 한글이 갖고 있는 재미난 것들이 많아요. 뭐냐면 그 새소리 보세요. 뻑국 이게 뭐예요? 뻑국뻑국 뻑국이잖아요. 따오기 따옥따옥 뜸북뜸북 뜸북이 뭐 소쩍소쩍 소쩍새 꾀꿀 꾀꼬리 새들이 자기 이름 부르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울 때 자기 이름 부르면서 우세요. 새들은 자기 이름 부르면서 웁니다. 이건 농담이고요.
그래서 그런 시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면서 여러분들이 좀 새롭고 재미난 작업을 즐겁게, 우리가 불행해지려고 시 쓰는 건 아니잖아요. 즐겁게 시를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질문을 해주실 텐데요. 이제 제가 그 파블로 네루다라고 하는 시인의 책 중에 질문의 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시집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발상이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난 질문으로만 된 책을 낼 거야. 다 질문입니다. 모든 시가 다 질문이에요. 그래서 질문은 틀린 게 없잖아요. 답은 틀릴 수 있지만 질문은 틀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틀리는 게 없으니까. 예. 예. 예, 조금 전 강의하시면서 눈사람 자살 사건이 우화도 되고 시도 된다. 그래서 우화시라고 명을 할 수 있다. 이름을 붙일 수 있다. 그러셨는데 요즘에 이제 그 시를 쓰는 사람들이 아까 자꾸 깎아내라고 그러셨는데 자꾸 많은 말을 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수필 형태가 될 때가 많아요. 쓰다 보면. 시가 아니고. 근데 이제 그걸 쓰다 보니까 역량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수필시라는 표현으로 써도 되는지, 우리 교수님 생각이 어떠신지, 그 형식의 기준은 어디까지를 수필시라고 할 수 있는지, 그 말씀을 해주시면. 네.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라고 하는 건요. 기본적으로 짧은 거고요. 시는 생략의 문법, 계속 뭘 생략해야 돼요. 그리고 응축의 문법, 줄여야 돼요. 함축시키고, 그런 절제의 문법입니다. 시의 문법 자체가 그래요. 응축, 함축, 생략, 절제, 그게 시의 문법이에요. 수필시라고 하는 거는 그런 시의 문법하고 저는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그건 약간 확산에 풀어놓는 문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건 있어요. 이야기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야기시, 이제 서사시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국경의 밤 이런 거 말고 외국의 브레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시를 쓴 걸 제가 보니까 이런 식으로 시를 써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가능성을 제가 본 게 있어요. 그게 이야기시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데 뭐냐 하면 노자가 이제 도서관장 하다가 나와가지고 국경 어디서 걸려가지고 좀 써줘라 이러니까 이제 쓴 게 노자잖아요. 도덕경. 그거를 브레이트가 쓴 거예요. 1, 2, 3, 4 해가지고 쫙 전개가 돼요. 그러니까 수필처럼 이렇게 풀어놓고 마음 가는 대로 그거보다는 1, 2, 3, 4 해가지고 장면들이 쭉 전개되는 거로 그렇게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야기시. 수필시를 쓸 거면 차라리 이야기시를 쓰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 산문시 그런 말은 있는데 수필이라고 하는 거는 장르 자체가 다르잖아요, 이미. 그죠? 시, 소설, 시곡, 수필 이렇게 있는데 그 장르를 묶어버리니까 소설시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수필시라고 하지 마시고 이건 이야기시다. 그렇게 쓰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그러면서 시인의 그로테스크라는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로테스크라는 작품. 아까 마지막 눈사람이 그로테스크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있는 시거든요. 그 단편소설 같은 시예요. 지구가 다 멸망한 다음에 지구에 빙하기가 오고 인간이 하나도 없을 때
눈사람이 마지막 눈사람이 옥상에서 중얼거리는 게 아까 얘기한 마지막 눈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난 쓸 수 있다고 봐요. 우화 형식으로요. 네. 시계 것은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마이크를 예. 저는 뭐 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문외하인데요. 관심이 있어서 올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때 일제 강점기 40년 동안 한글이 다 말살이 되고 사용도 못하게 하고 또 그 당시 그 이후에 일본을 통해 가지고 들어온 모든 외래어가 직통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일본을 거쳐가지고 일본을 거쳐가 들어오다 보니까 실제 외래어도 정상 외래가 아니고 일본을 갖다 거쳐 들어온 이상한 외래어가 돼 있고 그러면은 시는 아주 연습을 많이 하고 아주 표현을 갖다가 끝도 없이 예쁘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말이 지금 쓰는 통용 언어의 15% 정도밖에 안 된다고 지금 제가 듣고 있거든요. 대부분 다가 외래어고 뭐 어디가 차용해 오는 그런 말이고 이런 상태에서 시를 갖다가 아주 예쁘게 잘 쓸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네. 이게 약간 아이러니인데요. 한글을 가장 사랑했던 시기가 일제 강점기 때예요. 시인들이 위기를 느낀 거예요. 야, 이러다 이거 한글 사라지겠는데? 그래서 시집 제목이 진달래꽃인 거예요. 한글이 사라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한국의 아름다운 우리말은 뭐가 있지? 우리말의 아름다운 가락은 뭐지? 김소월이 그거를 쓴 거예요. 그게 진달래꽃이에요. 그 다음에 저는 학생들 대학에서 이렇게 학생들한테 이렇게 시 쓰기에 텍스트로 백석을 썼어요. 백석이 이제 함경도 북간 얘기를 많이 썼는데 백석은 시를 굉장히 잘 써요. 리듬도 좋고 그 다음에 이미지도 아주 좋아요. 근데 거기에 좀 어려운 거는 뭐냐 하면 방언이 많은 거예요. 뭐 함경도라든지 뭐 평안도 뭐 이런 막 황해도의 방언이 나오니까 줄을 봐야 돼요. 근데 지금 고영진 고대 교수가 많이 그거를 줄을 달고 바꿔놔가지고 읽을 수 있어요. 그거를 보면 특히 백석은 음식 있죠, 음식에 관련된 거를 막 굶은 사람처럼 엄청 써놨어요. 음식이 엄청 많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그래서 시 읽다 보면 막 먹고 싶어요. 그 정도로 우리말을 사랑한 거죠. 그래서 그게 프랑스의 어떤 작가인지는 생각이 안 돼. 까미 아니면 르클레지오 같은데 나의 조국은 프랑스어다. 그런 게 있어요. 나의 조국은 프랑스가 아니라 프랑스어다. 그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조국은 한국이 아니라 한글이다. 시인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한글 속에서. 거기서 살고. 그래서 이제 질문하신 거는 그런 외래어라든지 뭐 그런 게 뭐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지금은 또 젊은 애들 줄임말은요 못 알아들어요. 뭐 심쿵 정도밖에 몰라요. 뭐 현타 이런 거 있잖아요. 현실 자각 타임 이런 거. 현타 그래가지고 근데 그 말들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말 이전에 그런 말들이 있다라고 해서 다른 말들이 사라진 거는 난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안 쓸 뿐이지. 그래서 그 언어를 저는 이제 시어 노트라는 게 있었어요. 야, 이거는 시어로 좋은데? 그런 말들이 있어요. 언어들이 표정을 갖고 있는 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빗죽이 나무. 딱 삐진 것 같잖아요. 실제로 그렇대요. 꽃잎이 이렇게 삐죽 나온 거예요. 그러면 삐죽이 나무라고 딱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이렇게 시어 노트 있잖아요. 그건 물감 같은 거잖아요. 공짜잖아요. 삐죽이 나무 가져온다고 뭐 500원 내고 사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노트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시어 노트. 그래서 거기다 시어로 요거는 딴 사람은 모를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쥐어준 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쥐어준 풀 뭐
뭐 까마귀, 뭐 오줌통, 뭐 별거 다 있어요. 뭐 중대가리풀, 뭐 난 그런 말들도 옛날에 쓰는데 요즘에 잘 못 쓰게 하더라고. 좋은 말로 바꾸려나 봐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지금 이제 그 뭐 파생어를 해가지고 그런 사전들,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농경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안 쓰지만 농경 시대 때의 언어들이 많이 사전으로 남아 있어요. 그런 말들을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찾아서 쓰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좋은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동시는 어른이 어린이의 마음으로 쓴 시라 하고 아동시는 어린이가 쓴 시로 나누는데 여기에 대해서 최승호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한번 여쭈고 싶고요. 두 번째, 우리 교수님은 동시를 단어를 갖고 쓴 동시집이 제가 거의 많이 읽어봤습니다.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단어 내지 언어를 소재로 동시를 계속 쓰실 것인지 그 계획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동시냐 아동시냐, 그거는 그렇게 분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어린이가 쓴 시야. 근데 그거를 굳이 그러면 동시 안에, 그러니까 동시 아동시가 분류가 되는 게 아니라 동시 안에 아동시가 있고 성인이 쓴 두 개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아동시도 동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분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닌지, 그거는 뭐 제가 그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이제 교사나 뭐 문학 평론하는 분들이 생각해야 될 문제 같고요. 또 하나는 그 이제 동시라고 하는 게 이제 말놀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그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말놀이 하면 딱이 맞았어요. 너 말장난해? 이래가지고 좀 딱이 맞고 이랬는데, 그게 전래동요를 보면요. 전래동요에 말놀이가 있어요. 별 하나, 별둘, 아들, 뭐, 별셋, 나셋, 이래가지고 그게 이미 전통에 있는 겁니다. 꼬부랑 할머니가 뭐, 꼬부랑 지팡이 짚고 꼬부랑 고개 넘어가다가 뭐, 꼬부랑 똥을 싸는데 이렇게 꼬부랑 지팡이를 강아지 때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동물 학대예요, 지금. 그 때리면 동물 학대에 걸립니다, 그 지금. 근데 그 말놀이의 전통이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유교적인 전통에 있다 보니까 너 말 가지고 장난하냐? 그래서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어떤 동시 쓰는 시인들하고 아동문학 평론하는 분들하고 모임의 자리가 있었는데, 이제 이호덕 선생님이 시정신과 유의정신 이제 그런 책을 내신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의정신은 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호덕 선생님만 하도 말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 이런 거거든요. 근데 평론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지금은 유시정신이 시정신이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놀이를 했는데, 제가 말놀이뿐만이 아니라 저는 새로운 어떤 형식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제가 이제 외국에 나가서 이제 베네수엘라에 가서 이렇게 느꼈던 건데, 거기에 이제 한국 대표로 참석을 했는데 시인들이 젊어요. 그리고 래퍼인 거예요. 뭐 청바지 찢어 입고 나와가지고 다 이러면서 자기 시를 노래로 부르고 뭐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밥 딜런이 상 받은 거예요. 밥 딜런이 가수잖아요. 근데 음유 시인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전통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자기가 시를 쓰고 자기가 노래를 하고 기타 치면서. 그래서 이제 래퍼들이 많네? 좀
랩이라고 하는 랩을 의식한 동시를 써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 랩 동시를 쓴 거예요. 그랬더니 그 뮤지라고 있어요. 유세윤하고 같이 하는 그 친구. 그 친구가 작곡할게요. 그래서 25곡을 작곡했어요. 그 랩 같은데. 그래서 그 25곡을 작곡을 했는데 그 친구 이제 그 좀 아쉬운 게 그때 무슨 뭐 하여튼 그 유세윤이 약간 무슨 뭐 말 스캔들에 걸려가지고 이제 절판이 됐는데 뭐 옥상 달빛이나 뭐 제이랩이 또 뭐 겨울왕국에 그 이렇게 그 뭐 그 성우 이런 사람들이 돈을 안 받고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 음반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나는 갯마을 뭐 이런 노래를 좋아하는데 이제 제가 틀을 수도 있습니다. 갯마을을. 저한테 전화하면 갯마을 나와요. 그래서 그런 그 이제 랩 동요를 위한 그런 작업도 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카툰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카툰 동시집도 낸 게 있어요. 저는 협업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콜라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웹툰이나 카툰하는 작가하고도 동시에 하고 그다음에 뭐 서울대 현대음악 하는 분하고도 작곡하고 뭐 뮤지처럼 뭐 래퍼들하고도 하고 저는 그런 거를 계속 넓혀갈 생각이에요. 그 이제 동시뿐만이 아니라 어떤 시에서도 그런 걸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시에서도 제가 한글로 그림 그려가지고 그런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그 남이 안 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떤 처음에는 그런 어떤 모리의 고독 속에 있게 되고 뭐 너 그런 짓을 하냐 이럴 수 있는데 뭐 해 못 돼요. 뭐 마르셀 디상이 뭐 전시회에 변기 내놓은 게 레디메이드 그게 2010년대예요. 100년 전에 내놨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게 작품이야 그러고 쓰레기처럼 치워버렸죠.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가격이. 그래서 그냥 남이 안 한, 예술가는 남이 안 한 작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백남준 그 선생도 최초가 중요해요. 두 번째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야, 내가 큐비즘을 두 번째로 했어. 그 소용없어요. 백남준이 그 이제 퍼포먼스 중에 유명한 게 있는데 뉴욕에 있을 때 걸어 다니는 로봇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길거리로 데리고 나갔어요. 로봇을. 그래서 이제 차하고 부딪히게 한 거예요. 최초로 교통사고로 사망한 로봇이다. 그게 작품이에요. 그게 작품이에요. 최초예요, 최초. 비디오 아트라는 게 백남준이 처음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다른 질문. 예. 저 뒤에 분한테 마이크 주실래요? 그런데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거는 좀 간단한 건데요. 아까 전에 그 문체 연습을 말씀하시면서 그 발레리의 무슨 작품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게 외래인지 좀 불분명하게 들려가지고요. 그게 그 말씀드릴게요. 발레리의 시집 제목은 매혹이고요. 매혹. 우리 이렇게 뭐 매혹이라는 말 있잖아요. 매력적이다, 뭐 매혹적이다. 매혹. 그 다음에 매혹이라고 하는 시집 안에 장시가 두 편이 실려 있는데 하나는 해변의 묘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젊은 파르크. 그러니까 사람 이름인 것 같아요. 젊은 파르크. 그래서 4년 동안 100번 이상 고친 게 젊은 파르크예요. 그리고 20년의 침묵을 깨고 바람이 분다 살아봐야겠다. 그게 해변의 뮤지에 나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요. 여기 전집 해가지고 놀라워라 조개는 오직 조개 껍질만을 남겼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시 제목이고 시고 그런 거예요? 아니요. 그 제목은 전집이죠. 전집 그래서 어떻게 제목이 전집과 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걸 좀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그 이제 그런 게 드문데 외국의 경우엔요. 제목하고 본문을 결합해야지 한 편의 시가 되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목은 대성당이, 그게 제목이에요. 본문은 곧 파괴될 예정이다. 그게 한 편의 시예요. 우리는 진토닉을 마시고 있었다. 그게 제목이에요. 내용은 그때 돌풍이 몰아쳤다. 그게 내용입니다. 합쳐져야지 한 편의 시가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백석의 시에 보면 메세소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메세 본문에 없어요. 다 명태얘기예요. 근데 제목은 메세소리예요. 그 정말 멋있는 시 있어요. 그 메세소리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독일에서 이제 얼음의 자서전이라고 하는 시선집이 독일에서 번역되고 아르헨티나에서 번역되고 이제 일본에서 번역이 됐는데 독일에서 이게 최고의 작품이다. 그게 전집이에요. 그게 제일 좋대요. 사람들이. 약간 하이쿠 영향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전집이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이제 오늘 뭐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 전집 신앙송하고 설명을 많이 이제 드리려고 했는데 그 조개가 이렇게 이제 바닷가에 가면 조개 껍질 있잖아요. 안에는 텅 비고 두 쪽이잖아요. 왼쪽 오른쪽 표지밖에 없는 책 같잖아요.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 내용이 없고 껍질만 2개 있는 책. 근데 조개가 그런 걸 여러 개 남긴 게 아니잖아요. 하나만 딱 남긴 거잖아요. 조개가 시인이었다면. 그래서 조개가 놀라워라 조개는 오직 조개 껍질만을 남겼다. 그게 책인 거예요. 조개 껍질이 두 쪽짜리 책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제가 고민한 건 그거예요. 마침표를 이거를 찍을까 말까. 보통 시인들 마침표 안 찍거든요. 근데 찍는 사람도 있고 안 찍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찍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마치고 싶었어요. 조개 껍질만 오직 이것만 남긴 거야. 끝!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앞에는 쉼표를 찍었어요. 이거를 느낌표를 할까, 쉼표를 할까, 없앨까 그러다가 놀라워라 약간 쉬어야 되잖아. 놀랬으니까. 그래서 쉼표를 하나 찍자. 그래가지고 그냥 찍어놓은 겁니다. 그게. 그 전집은 그런 이렇게 같이 읽어야 되는, 같이 음미해야 되는 그런 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시인님의 시인님의 작품을 보면은 그 동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보면 연애 감정이나 로맨서 또는 행복해하는 그런 감정의 그 작품들을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요거 마지막으로 할게요. 제가 중학교 춘천에 살았는데 굉장히 잘 살았었어요. 저희가 중학교 1학년 때 파산했어요. 그 아버지가 유지였고 좀 정치도 하시고 뭐 이랬던 분인데 파산하니까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평생 15년을 받은 적이 없어요, 제가. 근데 그때 동생이 셋이었어요. 그래서 가정교사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제가 대학도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전교 4등 이래가지고 뭐 서울대, 연대, 고대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제 친구들은 다 좋은 데 갔어요. 근데 저만 이제 교대 간 동생 때문에. 그래서 대학교 다니면서 연애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 내가 약간 의무의 희생자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장남이거든요, 제가. 어머니가 야, 너는 동생들 뭐 약간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 있잖아요. 너는 장남이니까 뭐 그래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난 출가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여자 보는 안목이 없어요. 그것도
가야지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엄청 중요한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30살에 해요. 그럼 70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100세 시대니까. 그렇게 중요한 결정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안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안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약간 연애 많이 한 친구들은 안목이 있는 것 같더라고. 직장 없이도 잘 살아요. 직장도 안 갖고 평생 잘 사는 거 있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